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이죠. 저도 찍는 제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첫 영상은 바로 작년 12월 달에 올렸어야 했던 23년도 올해의 책과 저번 1월 달에 읽었던 소설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뭐 소소한 저의 책 근황 영상이겠네요. 먼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 소설은 많았고 영상에도 많이 소설들 소개를 해가지고 소설보다는 약간 의외로 시집이 그 23년도에 딱 한 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바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끝과 시작입니다. 이 책 읽으면 되게 덤덤한 어느 한 사람의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 되게 편안함도 있고 공감되는 말들도 있는데 약간 동시에 카메라 그 플래시백 터트린 것처럼 번뜩하게 하는 그런 톡톡 튀는 문장들이랑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싶은 약간 대립되는 그 단어들의 조합, 이런 절묘함과 감수성이 막 합쳐졌는데 가독성이 편한,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나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익숙한데 되게 낯선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왜 대충 적응돼서 이제 좀 알겠다 싶을 때 새로운 면을 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시집입니다. 그냥 긴 말 안 하고 한 시의 앞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우리의 세기의 증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지, 높은 장애물을 얼마나 사분히 뛰어넘는지, 도약하고 덮치는 것이 그에겐 얼마나 수월한 동작인지, 다른 감정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들보다 늙었지만 동시에 젊기에 스스로 원인을 양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싹 틔운다. 어쩌다 잠들어도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불면은 힘을 앗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보태어줄 뿐. 종교 탓이건 그 밖에 다른 이유 때문이건 적당한 구실로 채비를 한 뒤 출발선 앞으로 나아간다. 조국 때문이건 그 밖에 다른 이유 때문이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질주하기 위해 벌떡 일어선다. 출발 단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정의도 함께하지만 결국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증오 혼자뿐. 증오. 그 얼굴은 사랑의 황홀경으로 일그러진다. 병약하고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다른 감정들, 언제부터 박애가 군중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가? 연민이 단 한 번이라도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던가? 의심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장악한 적이 있었는가? 오직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증오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영리하고 재치 있으면 부지런하기까지 하구나. 증오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지 꼭 말로 해야만 하나. 두꺼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는가. 얼마나 무수한 광장과 스타디움에 인간의 시체로 카펫을 깔았는가. 자, 이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서로 속이는 일 따위는 그만두자. 캄캄한 밤, 증오의 홍조가 찬란히 빛난다. 까지 증오라는 시의 앞부분을 읽어봤는데 이 증오라는 되게 부정적이고 모호한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외에도 되게 독특한 시들, 공감되는 시들, 울림을 주는 시들 되게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읽은 시집 중에 넘버원, 너무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음 작년 최고의 한 권, 23년도 올해의 책 한 권을 뽑자면 우변영 작가님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제목부터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이 책은 저자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책이고 최초의 독자가 자신이었던 책, 그리고 이 책으로 살고 싶은 인생을 찾게 되었다는 책. 요 삼박자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쓴 책으로 구원을 받는 느낌은 어떨 건지 상상만으로 너무 벅찰 것 같은? 이 책의 일관된 주제는 바꾼다 요건데, 그래서 1장 모든 것은 변한다로 시작해서 이제 7장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5가지로 끝납니다. 읽으면서 사람 사는 거 뭐 국적, 나이, 성 다 떠나 솔직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뭔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좀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좋은 구절이 많아가지고 택도 이렇게 많이 붙이게 되더라고요. 몇 문장 한번 읽어보자면, 대개의 경우 어제의 인간으로 남아 오늘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성과 같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고 한다.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의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이 단절을 넘어설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절망이란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 존재한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불만과 욕망은 동전의 양면이다. 불만을 뒤집으면 욕망이 드러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불만인지부터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만을 뒤집자 원하는 것이 뚜렷해졌다. 등 이 책 초판이 98년도거든요. 그럼 20년도 넘은 책인데 대단한 성구안을 가지신 분이란 걸 글만 봐도 이렇게 빡 느껴졌습니다. 저는 올해의 책이 결국 내년에 저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로 희망적인 책들을 고르는 편인데,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고, 일단 삶 자체가 어쨌든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결과 모르고 과정들만 이렇게 겪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야 뭐 끝에 이제 깨꼬닥했을 때만 알 수 있지만, 결과를 위해 이 과정들을 겪는 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요거 아닐까. 사실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고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올해 24년도 1월에 읽은 책들 한번 쫙 소개해 볼 건데요. 먼저 릭 루빈의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있고 좀 결이 비슷한 느낌의 책들을 막 찾고 댕겼는데, 일단 표지가 너무 멋있고 막 내 안에 예술가를 깨우는 법이라고 해서 띠지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확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뭔가 심오하니 멋있었어. 약간 쭉 읽으면서 내용들이 좀 무분별하게 광활하게 넓게 막 예술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느낀 건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해도 요 가운데 흑점 하나 정도 이해한 거 아닐까, 요런 생각? 좀 현실적인 삶에 되게 팍팍함을 느끼는 사람이 낭만을 찾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다니카와 슌타로의 20억 광년의 고독입니다. 끝과 시작이랑 악의 꽃, 그리고 요 책이 출판사에서 리커버로 나온 되게 유명한 시집 탑 3이거든요. 앞에 두 시집은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았으니까 요 시집도 저의 취향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읽어봤는데 너무 기대를 했나봐요. 무난했습니다. 약간 소개글에 아이들이 읽으면 동요가 되고 젊은이가 읽으면 철학이 되고 늙은이가 읽으면 인생이 되는 경쾌하고 깊고 아름다운 언어의 향연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아이인가 봐요. 정신적으로 동요같이 좀 느껴졌었고요. 작품만 남고 요 창작자가 사라지는 그런 걸 추구하는 분이어가지고 작가 본인이 시인이라는 그 직업적 프라이드가 높은 건 느껴지지만 그와 별개로 뭔가 저는 약간 그 감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건 남고 나 자체는 사라진다. 이게 너무 슬프고 그렇긴 한데 시간 지나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이치 아닐까. 세월 앞에서는 저는 그냥 일기 사라지는 거 말고는 뭐 없죠. 어쨌든 뭐 이게 일본 문학 특징이 참 아름다운 패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집과 뭔가 가까워질 찰나 다시 거리 두게 하게 된 그런 시집입니다. 이제 쭉 소설을 소개할 건데 먼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3가지 거짓말입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니 함 읽어봐야지 할 때 리커버가 나와가지고 구매한 책을 이제 몇 년 묵힌 지금 와서 읽게 된 건데요. 책 뒤에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라길래 기대하면서 이 첫 번째 비밀 노트부터 읽어봤는데, 시작은 어린 쌍둥이 시점으로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쌍둥이 데리고 이제 전쟁 중이니까 맡길 곳이 여기뿐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나거든요. 외할머니 근데 좀 뭔가 거의 10년 넘게 못 만났던 딸이 이제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어이구 고생했다 요게 아니라 자신의 딸인데도 엄청 막 욕하고 네 남편은 뭐 전쟁 참여했으니 죽었겠네 막 깔깔깔거리면서 되게 표독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할머니는 요 쌍둥이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같이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는 할머니를 마녀라고 부르고 근데 쌍둥이들한테는 개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애들 생긴 것도 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런가 뭔가 요상한 인간들이 막 보이는데 읽으면서 뭔가 책도둑 마라맛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확실히 전쟁 중엔 별 특이한 사람들, 역겨운 사람들, 별별 인간 군상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쌍둥이도 어딘가 결여된 듯 좀 영악하게 굴기도 한데 본인들을 위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안티히어로 새싹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 좀 재밌었어요. 저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짧게 끊어지는데 첫 번째 소설 맨 마지막이 전 좀 충격이었어요. 쌍둥이 혹은 도플갱어가 등장하는 소설의 클리셰가 하나 있잖아요. 서로 바꾸는 거. 이걸 교묘하게 거짓 속의 진실, 진실 속의 거짓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1부까지가 좋았고 2부도 나쁘진 않았어. 괜찮게 봤는데 3부 살짝 내절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해설 보면 3부가 왜 이리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의 거대한 흐름 같은 그런 구상? 모든 중용이라고 정도가 있지 호불호는 확실히 좀 많이 왜 갈리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읽은 책은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입니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처럼 이 책도 여러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묶여지는 소설인데 소설, 자서전, 에세이, 일기 네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소설 채권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의 모든 이점을 노린 남자 벤저민 레스크의 일대기가 시작되는데 조상이 담배 무역상으로 좀 돈 좀 벌게 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약간 조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찍 부모여이고 근데 요 부모랑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런 남자입니다. 재벌 2세가 늘 그렇듯 당시 경기가 침체든 말든 대뜸 여행이 땡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은행에 갔는데 담당자가 추천한 그 채권 소개받고 별 생각 없이 구매했더니 무려 일주일 만에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돈 맛을 맛보니까 여행이고 뭐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기꾼 마냥 공격적으로 단기 투자에 빠졌는데 재능까지 있는 건지 자신의 가문 재산 담당하는 사람을 해고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 회사를 따로 차려가지고 조수의 조수가 생길 만큼 완전 봉창을 하게 되거든요. 요 벤저민이 돈의 뒤틀림에 매료가 되었는데 돈이 자기 꼬리를 억지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남자인 거죠. 한편 이제 헬렌 브레보트라는 명성은 있지만 돈은 없는 전형적인 귀족 가문 출신의 여자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헬렌은 독서 광으로 부모 폭에 감겨가지고 되게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파티에서 벤저민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의 아내가 되기로 하면서 자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약간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헬렌과 벤저민 서로 나름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벤저민이 바로 모두가 망한 1929년 10월 혼자 아주 높은 곳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채권이고 읽으면서 문장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영화 보는 듯한 가독성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인생은 앤드루 베벨이라는 남자가 한 소설로 인해 자기 인생을 사람들에게 볼 의무가 생겼다고 그래서 정기 회고록을 쓴 거라 이렇게 서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소설에 자신의 아내를 미치광이로 쓴 그 채권이란 소설 아주 분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글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뭔가 자기 방어적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회고록을 기억하면은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한 작가의 이야기로 현재 70살이 넘은 그녀는 약간 자신이 과거 앤드루 베벨 만나가지고 그의 자선서원을 쓰게 된 그 사연을 쭉 나열하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약간 시니컬하지만 뭔가 묘한 텐션이 있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요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 앤드루 베벨의 아내 밀드레드 베벨이 투병 중에 쓴 일기로 약간 반전이 있는데 애증이 있는 부부 이야기가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요 제목에 이 트러스트, 신뢰라는 제목과 다른 행보의 이야기들이 뭔가 단짠단짠한 매력을 주는데 읽으면서 제임스의 그 소설이라는 책도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든 그 시점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되게 풍성하게 더 펼쳐지는 것 같아요. 좋았던 점 중에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것도 너무 좋은데 요 문장들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비열한 놈에 대해 이렇게 잘 쓸 수 있나?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한 대목을 읽어보자면 교활하게도 그는 처음부터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욕망에 불을 튕겼다. 미묘하게도 그는 주식을 벌어가며 시장을 끌어내렸다. 교묘하게도 그는 소문을 퍼뜨리고 편집증을 부추겼다. 무자비하게도 그는 월스트리트를 전복시키고 검은 목요일이 오기 바로 전날 매도 대단체를 통해 월스트리트를 엄지로 눌러 죽이려 했다. 모든 것이 시장의 파열, 불확실성, 공포 매도로 이어진 하락장, 끝내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린 붕괴에 이르기까지 벤저민이 설계한 것이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손 뒤에 손이었다. 읽어보니 문장이 좀 멋있네요. 이걸 꼬아서 받아들인 앤드루 베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읽고 되게 충격받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독해야 큰 돈을 만지는 건가 이런 회의감도 들면서 아무튼 재밌게 본 소설입니다. 1월 달에 읽은 마지막 책은 바로 이언 맥큐언의 속죄입니다. 영화를 먼저 접해서 그냥 언젠가 읽겠거니 하고 냅두고 있었는데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트러스트가 연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스토리이다 보니 요 책 안 읽어볼 수 없죠. 바로 읽고 1월달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영화 결말을 알기에 좀 재미 부분에서 반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알고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문장들이 섬세하고 반전도 크고 요 제목의 속죄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있죠. 그냥 죄도 아닌 속죄니까요. 읽으면서 약간 연애 소설에 읽는 노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문장 표현은 롤리타가 많이 생각났고 이야기가 어쨌든 무지함으로 인한 죄, 어린아이의 순수한 악의 이런 부분에서는 아서 밀러의 시련과 책 읽어주는 남자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한 상상력이 인간의 나락에서 구원까지 어떻게 내리고 올리는지 잘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시작은 브라이언이라는 어린 소녀가 한 연극 대본을 쓰는데 이 연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 눈먼 사랑은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데 벌써 작가의 싹이 보이죠?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작은 인형 모으는 것도 좋아하는데 애가 정돈과 질서를 좋아하고 비밀에 대한 열정도 있는 약간 감성이 넘치는 소녀입니다. 가족들 중에 막내이다 보니 좀 부둥부둥도 많이 받는데 사촌들과 연극 준비를 하다가 현타 온 그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니 언니인 세실리아랑 집안 정언니를 도우는 로비가 막 서로 다투는 듯한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요 어린 창작자에게 새로운 창작 욕구를 불태우게 하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힘을 휘두를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오해하기가 완전히 오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이제 몇십 년이 지나 깨닫게 된 거죠. 영화를 알고 봐도 재밌게 본 소설이 흔치 않은데 정말 수작입니다. 간만에 세븐집 별 5점짜리 재미난 것을 봐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학동네 세븐집 가장 최애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시스터 캐리입니다. 사실 몇 번 소개했지만 좀 각 잡고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다시 소개하는 건데요. 시작은 캐럴라인 미버, 애칭 캐리라는 아주 예쁜 여자가 시골에서 언니 보러 시카고행 기차를 타게 되는데 거기서 제법 훈훈하게 생기고 돈도 많은 핸슨 린치, 드루에라는 사람한테 막 플러팅 당하는 거죠. 시카고 왜 가냐? 자기가 관광시켜줄까? 이러면서 그 정도로 엄청난 미인인데 이제 시골에만 있다가 시카고 도시 풍경에 매료가 되면서 역으로 마중 나온 친언니 미니와 함께 언니네로 향하게 됩니다. 언니네는 캐리가 와서 자신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캐리를 받아준 거고 이제 캐리는 눈칫밥 먹으면서 바로 일자리 구해 다니는데 요 삭막한 시카고 도시에 이제 막초짜인 캐리를 아무도 원치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이제 다행히 구두 공장에 일자리 얻어가지고 아주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는데 현생에 치여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한편 캐리랑 기차에서 만났던 드루에라는 남자는 이제 시카고 도착하자마자 여러 하양장을 즐기는 거지. 근데 웃긴 건 다 천박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일하게 자기 존경하는 사람인 허스트 우드라는 남자와 막 담소를 나누거든요. 되게 신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편하게 대화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캐리를 계속 생각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빡센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잘리고 언니네 눈치 보이고 서러워하는 그 캐리랑 딱 만나게 됩니다. 드루의 입장에선 요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바로 캐리에게 비싼 밥 사주면서 캐리 이야기를 듣고 막 다음날 공연도 같이 보자고 하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막 돈도 임금의 2배를 막 쥐어주는데 캐리는 돈을 받게야 했지만 그래도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드루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캐리의 아름다움에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준 거라고 언니네 눈치 받지 말라고 하면서 막 집도 얻어주고 이사도 하자고 막 이러니까 캐리는 고민 끝에 이제 일자리 없어서 고향으로 간다고 뻥치고 언니한테는 사실대로 고향 가는 건 거짓말이고 알아서 시카고에 일자리 더 찾아볼게 막 이러면서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 편지를 읽은 미니는 죄책감에 악몽도 꾸지만 캐리는 이제 180도 바뀐 일상이 너무 해피한 거지. 물론 얼떨떨함도 약간 있고 동시에 불안함도 있지만 해피한 게 너무 컸지. 그리고 이제 드루에는 허스트 우드에게 집을 초대해가지고 캐리를 소개시켜주는데 셋이 같이 밥도 먹고 뭐 게임도 같이 하고 허스트 우드의 그 매너와 유려한 말솜씨에 초면인 캐리는 되게 존경심을 바로 갖고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인 드루에보다 진중해 보이는 허스트 우드가 좀 더 멋진 남자인 것 같아서 막 끌려하거든요. 그리고 허스트 우드 또한 캐리의 그 꾸민 모습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심지어 드루에게 캐리가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까지 점차 캐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삼각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앞부분 말한 건데 제목과 부제들이 은근 명문입니다. 그리고 두껍지만 되게 짧게 끊어져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기억하기도 편해요. 출간 당시에 뭐 도덕적으로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는데 성공한 게 문란하게 짝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는데 지금 읽어보면 그냥 정말 재미납니다. 세련된 소설이라고 느낀 게 욕망에 대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인물들 간의 그 감정선이 확 이입이 돼서 몰입하게 되고 요 드라이저 관점에서 서술되는 부분도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인물이 저마다 욕망으로 인해 막 성공도 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기도 하는데
결말까지 달리면 요 욕망의 끝은 정말 끝이 없다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 먹은 게 이게 데뷔작이라는 거예요. 작가의 데뷔작. 이 책을 제가 책을 얼마 안 읽었을 때 재미나게 본 거니까 세문집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정말 문동 세문집 숨은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책 근황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여전히 열정적으로 책을 읽기보다는 여기저기 현생에 좀 더 치여갖고 여유롭게 책을 읽다 보니 업로드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상 막 봐주시고 막 좋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작년 한 해 다들 고생 많았고 1월 지나 2월이지만 아직 올 한 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루고자 한 목표들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